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일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최근 메리스 여파로 전국이 불안에 좀 휩싸여 있죠. 또한 연일 기준금리가 하락되고 있고 여기저기 가뭄으로 일단 아쉬운 소식들을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요. 메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염에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내용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할 김현우 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1번지 김현우입니다. 잠깐 가뭄 얘기 나왔었죠. 요즘에 날도 더운데 사실 가뭄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기우제를 지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물을 아껴 쓰는 거 정도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속으로 버려지는 상수도의 누수율이 전국적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한 3%에서 20%까지는 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이렇게 많은 물이 버려지는 건 좀 아깝겠죠. 가정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돈 혹시 가정에서 없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누수되는 돈 꼭 잡아가지고 저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우 팀장님과 저도 많은 내용 같이 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02-797-810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재테크 이슈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번에 금리가 1.75%로 떨어져가지고 정 소장님께서 이제 이 초저금리 시대에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최근 금리가 또 떨어졌죠. 1.5%로 떨어졌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저도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는 그 예금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돈을 잠깐 이제 보관의 수단으로 좀 보는 게 아예 그냥 속이 편할 듯 그쵸. 합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 희망의 끈을 좀 놓지 마시고요.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좀 낮아진 저축금리를 그나마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 좋습니다. 금융상품별로 세금이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일 텐데 꼭 따져봐야 될 텐데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정말 그냥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죠? 두 가지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5%짜리 금리를 준다라고 네. 하고요. 하나는 4.5%짜리의 금리를 준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 가입하시겠습니까? 5%짜리하고 4.5%짜리 금리면 당연히 5%일 텐데 여기 함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일단 5% 고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정을 알기 전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100%겠죠. 당연히 5%짜리의 그 저축을 가입을 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위와 동일한 사태에서 첫 번째의 경우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는 4.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 만약에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죠? 4.23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당연히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분명히 함정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럼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세금 참 그쵸. 다양한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네, 금융상품 진짜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붙는 세금들도 정말 다양하게 천차만별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한꺼번에 화면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 가입을 하는 은행이나 은행의 예적금이나 채권의 이자, 저축성 보험 등의 그 보험 차익 등은 모두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런데 또한 주식의 배당금이나 펀드나 ELS 등 수익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등은 당연히 제외 대상이겠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소득세의 세율은 3.3%에서 5.5%까지 연금 수령 시의 나이나 연금의 계약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금을 받아야 하는 액수를 초과하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그 찾았을 경우에는
16.5%의 매우 많은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게 된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3.3%에서 5.5%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뭐 표로 봐도 사실 복잡하거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 뭐 세금을 아예 안 내다 되는 상품이 있고요. 또 세금을 내더라도 매우 조금만 내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죠. 또한 뭐 펀드나 뭐 레버카운트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농협이나 수협, 뭐 단위조합을 좀 활용하시거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 1인 한도 3천만 원까지 15.4%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를 하면 됩니다. 또한 출자금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니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제도는 아쉽게도 2015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네. 12월 31일까지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험사의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을 좀 활용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설정하시기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셔서 꾸준히 이어가셔서 절세의 효과도 충분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세제 혜택,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같은 세금 혜택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연말정산 때 말이 많았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조금이나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금융상품들, 우리 소득공제나 연말정산할 때 좀 도움될 만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참여나 올해 막 네. 그 연말정산 때문에 뭐 아우, 상반기에 복잡했어요. 아주 그냥 화끈해죠. 네. 그죠?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입 시 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펀드인데요. 단 아쉽게도 납입 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근로자의 경우 그 5천만 원 미만의 연봉 가입자만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까지니까 240만 원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점 중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를 유지해야지 그 좀 소득공제.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미만의 기간을 활용을 하신다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셔가지고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기억하실 부분은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국내 주식에 대해서 40%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채권형 펀드나 이런 것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일단 소득이 7천만 원 초과자와 7천만 원 이하자 뭐 이렇게 좀 따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초과자는 120만 원까지 그리고 이하자는 240만 원까지 총 40%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좀 활용하다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2년 이상 유지 시에 2.8%의 이자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활용해 볼 만한데요. 최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청약저축의 이율도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정기적금에 비해서 좀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니까 이 점 또한 참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자면은 청약촉주 뭐 이율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 적금보다는 높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조금 절세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이거 자녀 명의로 줄줄이 가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무주택 세대주만 세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 IRP에 납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흔히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과 신탁, 펀드 이 세 가지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5,500만 원 이내, 사업소득자의 경우 4천만 원 이내에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죠. 퇴직연금 IRP 계좌에 들어가는 돈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매우 좀 높은 금액을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일시금으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을 하게 되니까 이 점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6.5%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 점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10개 중에 한 개 반 정도가 이제 16.5% 정도인데 네네네. 저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연금저축 가입할 때 해지하면 우리 왜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직폭력배 집단에서 나올 때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는데 이건 한 개 반을 잘라야 됩니다. 좀 섬뜩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각 금융상품의 세금과 절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김현 팀장님이 영화에 빗대서 손가락까지 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세액공제도 됐고 좋고 소득공제도 좋고 뭐 절세 효과도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들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고 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상품을 그 기간 동안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별 맞게 금융상품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신 다음에는 쭉 이어가서 그 혜택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세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끝까지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97-8100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그럼요. 건가요? 당연하죠. 자,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이죠.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상담한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김현우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또 뭘 풀어드릴지. 자, 일단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맞벌이 가정입니다. 38, 37 지금 뭐 결혼하셔가지고 돈을 빠듯하게 모으셨는데 두 분의 이제 걱정거리가 첫 번째로는 각종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맞벌이 가정에서 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계속 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대출이 계속 생겨가지고 걱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저축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스텝이 엉키는 것 같고 예전처럼 돈을 그냥 통장에 모아놓는 것도 잘 안 됩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셨어요. 네, 이 부분들의 자세한 자산 현황을 좀 보면요. 아파트 전세 자금이 한 2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두셨습니다. 여지껏 모은 돈이 대부분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할부가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통장을 비상금 정도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 돼 있고 이거는 뭐 성과금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뭐 이런 때 휴가비나 이런 게 나오면 좀 채워 올라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카드 할부 이게 뭐냐면 이 아파트 전세를 최근에 얻으시면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셔가지고 가구를 바꾸시고 뭐 하는데 그쵸. 약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기에는 왠지 이거 남의 돈 빌려가지고 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카드로
무이자 10개월 할부해서 200만 원짜리를 얼마 전에 끊어 놓으셔가지고 내고 있고 뭐 200만 원짜리 사실 하나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가구 구매하면서 지금 남은 게 한 200 정도,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니까 자산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2,500만 원, 뭐 순자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나쁘진 않은 상황이죠. 요즘엔 빚 없이 살면 성공이라고 했는데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월 수입과 지출을 한번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두 분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55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죠. 공과금이랑 통신비 55만 원, 그리고 교통비 25만 원, 요 정도가 나가고 있고 카드 할부 아까 말씀드린 거 매달 한 20만 원 정도씩 지출이 지금 되고 있고요. 차량 할부가 50만 원 매월 요만큼씩 나가고 보장성 보험료 60 그리고 저축 40 이렇게 나가는데 생활비는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네, 가계부 쓰고 이럴 시간이 없으시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카드 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200에서 300 왔다 갔다 굉장히 갭이 크세요. 어쩔 때 뭐 옷을 사게 되면은 좀 많이 살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한 2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넉넉 잡아서 일단 파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어떠세요? 요 분들 가정 별점을 한번 주시자면은 별점 드리기 전에 네. 팀장님한테 제가 돌발 질문 한번 네, 네.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네. 통장도 있고 네. 이제 신용카드 할부를 무이자 10개월 했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팀장님도 개인적으로 무이자 할부를 좀 활용하시는 아유, 거죠? 저는 무이자 할부 그러면 진짜 질색을 합니다. 무이자건 그죠. 유이자건 어쨌든 저 할부는 할부는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쵸. 이게 현금 흐름을 망치거든요. 네, 그쵸, 뒤에서 그쵸. 설명을 드릴 텐데 할부가 사실 달콤하긴 달콤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혹은 있더라도 뭔가 이제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쵸. 저는 이제 할부는 절대로 이제 말리는 성격이고 저를 만나시는 고객분들은 할부하시면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자, 별점을 주신다면 요분들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한 별 한 3개 반? 3개 반. 뭐 네. 3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우리 네. 짠돌이 팀장님은 얼마나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몇 점 줬을 것 같으세요? 짭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분들께 별점을 3개를 드렸습니다. 어이구야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네, 사실상 이 상태만으로 봤을 때는 별점 뭐 1개 반 정도 드리는 게 제가 일반적인데요. 이분들이 여지껏 맞벌이 하시면서 출발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안 받으셨어요. 아, 네네네. 아까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혼하시고 나서 두 분이서 빠듯하게 모아가지고 마련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지금 저축이 없는 거고 이거 일단 어떤 주택에 대한 마련부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악물고 모으다 보니까 약간 재무적인 시스템이 엉켜 있을 뿐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쭉 돌이켜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손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별점을 후하게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3개 이상 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들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보장성 보험 너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로 빠져나가는 이자도 이자지만 이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문제가 비상금하고 비정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요게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요거를 이제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지출 관리는 이렇게 바꿨는데요. 변경 전에는 요거는 뭐 동일하죠. 공과금이라든지 교통비 요거 나갈 비용들은 동일합니다. 뭐 바뀌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생활비 300만 원 나가는데 요걸 좀 쪼개봤습니다. 250만 원과 40만 원, 거의 300만 원 가까운데 평균적인 생활비를 한 6개월 정도의 카드 내역서를 저랑 이 두 분이랑 머리를 맞대고 쭉 살펴놓고 여기서 최소한 들어갈 것들 쭉쭉쭉쭉 뽑아낸 다음에 평균적인 생활비 25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정기 예산은 뭐냐 요건 뒤편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40만 원 정도 해서 생활비로 나가는 거는 300이나 뭐 290이나 별반 차이는 없고요. 여기서 줄인 게 뭐냐면 카드 할부를 일단 없앴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할부 없앴고
보장성 보험 차량을 좀 줄였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죠. 30만 원 수준으로 줄였고 보장성 보험료도 60만 원에서 절반으로 30만 원 정도를 줄여가지고 지출은 한 달 5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법 같은 이 마술은 어떻게 발생을 했냐? 제가 돈을 빌려드린 건 아니고요. 뭐 이분들이 뭐 잘 해 오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요 비정기 예산이라는 항목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가정에서 요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부분을 평상시에 판단을 잘 해놓으셔야 이 예상하지 못한 지출, 매달 꾸준하게 돈이 나가다가 어떤 달은 뭐 경조사 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달은 옷을 사야 되기도 하고 뭐 부모님 생신 선물 뭐 이런 것들 드리는데 돈이 많이 깨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분들의 이제 비정기 지출 항목을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하고 세금 내는 것들만 약 100만 원 정도 최소한 나가고요. 여기에 이제 차량 수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은 안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나갈 비용 100만 원, 자동차 때문에 이제 1년에 100만 원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명절, 각 양가 부모님께 뭐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댁에 찾아뵐 때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들어갈 텐데 그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 요거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 4분 계신데 이 생신 때 들어가는 비용 큰 선물은 못 해드리는데 한 분당 한 10만 원씩 예산을 잡았을 때 40만 원 정도 그리고 어버이날 마찬가지로 양가에 뭐 10만 원, 1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드려도 상관은 없죠. 더 드리면 좋은 일이고 20만 원 정도씩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비 사실 의료비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 가정 같은 경우에 자녀가 한 명 있다 보니까 애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뭐 속옷, 양말, 또 안경, 신발 이런 것까지 했을 때 못해도 아무리 안 써도 쓸 만한 돈이 한 요 정도 150만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기타 경조사입니다. 뭐 이거는 진짜 예상할 수 없죠. 그런데 연간 따져보면 그래도 뭐 4월, 5월 되면 결혼도 많이 하고 기타 뭐 생각하지 못한 뭐 문상 갈 일도 있고 이런 것들 합쳐보니까 이게 470만 원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550만 원 소득 중에 470만 원이면은 1년 12달 벌어서 한 달치 월급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비상금으로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만큼의 돈을 두기가 불안하고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한 달에 숫자 못 쓰네요.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그래서 얘를 비정기 예산 40만 원을 잡고 아예 매달 빠져나가는 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사실상 가정에서 그렇게 이 지출에 대한 충격이 크지가 않죠. 이런 것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 안 생길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축 구성인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20만 원씩 하고 계시고요. 정기적금 10만 원, 연금저축보험 10만 원. 이거 진짜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적금이라든지 펀드 다 깨고 그나마 깨면은 손해 볼 것 같은 거.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 받으시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 아직 집이 없으시니까 그것과 여지껏 많은 기간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부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돈과 그다음에 정기적금 이거는 자녀 명의로 10만 원씩 최근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저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하다. 뭐 이런 마음에 애기 명의로 10만 원 그냥 가입해가지고 부은 지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납입하고 계신 게 연금저축보험. 이거는 해약하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은행에서 들어가지고 얘는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받으실 겸 해서 10만 원씩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이렇게 40만 원 저축을 하셨는데 요거 싹 바꿨습니다. 예. 지출액을 줄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겼죠. 여기에서 정기적금은 25만 원. 요 목적도 분명합니다. 내년에 애기 데리고 저기 동남아 쪽으로 한번 휴양을 떠나고 싶대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짧게 한번 여름 정도에는 갔다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300만 원 정도 예산 잡고 25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채권 화평 펀드는 혹시나 이제 또 전세 자금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 소요가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한 2년 정도 바라보고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 자금들 애들 뭐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 목적으로 마련을 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뭐 20만 원씩 납입을 사실 할 만한 이유도 없고 당장에 집을 살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순위 다시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2만 원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해서 5만 원 정도로 늘려봤고요. 그다음에 장기 자산을 위해서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국민연금이나 회사에 있는 퇴직연금밖에는 기대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20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웅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각자 10만 원씩 해서 이것도 이제 소득공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140만 원 저축을 확 올렸습니다. 자, 이분들 사실은 무리가 될까요? 싶은데 무리는 전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게 발생을 했느냐? 대출이 과거에 2,500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불필요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싹 해약을 했습니다. 종신보험 한 7년 정도 가까이 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해약하고 예, 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차량 할부금 일부 갚아버리고 그다음에 카드 할부 이런 거 싹 없애고 나니까 대출도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 고정 지출이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죠. 예, 결국은 어떤 금융상품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보험들 이거 여지껏 냈는데 손해보면서 깨기가 너무 아까워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보면 100만 원씩 더 저축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게 좋죠. 보장성 보험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리는데 버리는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그다음에 차량 카드나 할부가 70만 원 정도 나가던 게 이 카드 할부 싹 없어지고 차량 할부만 30만 원 수준으로 확 다운이 됐죠. 이제 숨통이 트이죠. 그러니까 이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올릴 수 있어서 550만 원 나가는 건 동일합니다. 어디서 더 빌려온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갖고 계시던 금융상품 조정하시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들 굳이 많은 돈 내지 마시고 기간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출 싹 상환하고 아주 깨끗한 시점에서 출발을 다시 하시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700만 원이라는 대출은 남아있지만 이거는 뭐 단기간에 돈을 조금 더 모으시거나 아니면 보너스 같은 거 받으시면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깝더라도 불필요한 이 보험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뭐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보험들 가입을 해 두시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이거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 여지까지 낸 돈 다 못 받으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납입한 지가 한 5년이 됐는데 해약하면은 한 80% 60%밖에 못 받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낼 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서울에서 전라도 뭐 경기도 광주 가려고 택시 타고 아저씨 광주 가주세요 하고 한숨 자고 이랬더니 대전 내려가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인 줄 알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광주 찍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매몰 비용이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뒤집어 엎으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약 환급금을 또 소고기 사 먹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누수되고 있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꿔 놓으시고 보험은 항상 비용입니다. 버리는 돈이에요. 암보험, 무슨 뭐 종신보험, 사망보험 이런 거 들어놔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메꾸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두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할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할부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한 달에 10만 원 나가던 할부가 5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생활비가 없어져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부채가 생깁니다. 할부는 현금 흐름을 망치는 재무관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돈이 있다 할부금부터 없애보세요. 그럼 매달 생기는 잉여 자금이 굉장히 꿀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요거를 저축으로 전환하시면 저축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비정기 예산도 평균 지출에 포함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40만 원씩 지출 잡은 거 있죠? 연간 우리 가정에서 나가야 될 비정기 지출, 비정기 예산이 얼마인지 쭉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 아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산을 잡아보시고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그냥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포함을 하시면 이렇게 포함을 해놓고 이 자금을 뭐 CMA 통장이나 뭐 비상금 통장, 저수지 통장으로 계속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끄집어내서 쓰시게 되면 사실상 이런 좀 큰 지출에 대해서 충격이 그나마 좀 완화가 될 겁니다. 뭐 비상금도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의 뭐 여유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요 세 가지만 명심하시게 되면 맞벌이를 하시든 외벌이를 하시든 우리가 재무관리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하셨나요? 어떠세요? 옆에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한데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면 네. 시청자분들 저희 둘이 재수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저도 할부를 이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홈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혹할 때가 있습니다. 혹해요, 사실은. 어쩌나 그렇게 야, 말씀들을 또 네. 잘하시고 그 전문가세요? 무이자의 그런 유혹들을 잘하시는지 저도 혹할 때가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할부 무이자 좋지요. 근데
다만 매월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서 그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구조만 좀 김현 팀장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의 원칙을 세우셔서 바꾸신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구조가 매월 윤택해질 테니까 꼭 그렇게 한번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속 시원하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나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797-8100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떠한 궁금점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한데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저희 김현우 팀장님께서 받아보시죠.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네. 직장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제가 예전에 네네.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그 기관 이전이라는 거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손해가 생겨가지고요. 아, 네. 지금 뭐 이전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해약이 아니면 네. 손해가 없다고 들었는데 네. 손해가 생긴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하지 않은 상태. 그렇죠.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손해 음. 발생 안 하려면은 기관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좀 당황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아마 작년 초쯤이니까 1년 조금 넘은 거. 1년 조금 넘으신 상태, 한 1년 반은 안 됐고 1년 조금 넘으신 상태인데, 네,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작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우리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기관 이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 증권사나 이런 쪽으로 옮기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가서 보니까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도 궁금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관 이전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보험이든 연금저축 신탁이든 증권이든 펀드든 이렇게 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중간에 이걸 깨게 되면은 16.5%의 세금을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그냥 보험사에서 뭐 증권사로 혹은 증권사에서 신탁, 은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제도를 기관 이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16.5%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보험사에서 정한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다른 상품을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뭐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조기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원금을 다 못 받게 되죠. 이렇게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나머지만 이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뭐 100만 원을 냈더라도 1년 만에 깨게 되면 40만 원 돌려받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16.5%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넘겨지는 돈이 조금인 거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아마 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관 이전에서 실제로 이전을 해놓고 보면은 한 40만 원, 50만 원밖에는 안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나머지 돈들이 보험사에서 떼가는 이제 수수료인데요. 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가입하신 상품이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중도 해약에 대한 페널티, 이 불이익이죠. 위약금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떼가기 때문에 발생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그럼 기관 이전을 못 한다는.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장에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걸 손해보면서까지 뭐 보험사에 있는 거를 증권사나 은행으로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보험은 5년 정도 유지하신 후에 이걸 옮기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보험사에서 물리는 위약금 같은 건 없거든요. 해지공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저축에 대한 효율성이죠. 보험사로 5년 동안 돈을 넣어가지고 원금 정도 되는 거 받자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율 때문에 고민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납입하고 있는 금액을 좀 줄이고요. 줄인 만큼 새로 가입할 계좌에다가 그만큼 납입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한 30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요. 이 보험을 한 5만 원 정도로 줄여주세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정한 최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최저 금액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5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25만 원은 새로 가입하는 그 증권사 계좌나 은행 계좌에다가 납입을 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이제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시는 걸로 동일하게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흘렀을 때 이 5만 원씩 부은 보험의 계좌에 들어있는 이 자금들을 움직이시면 100% 손해 없이 싹 증권사 계좌나 신탁 계좌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 이해되셨나요? 아, 예, 복잡하긴 알겠습니다. 한데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리고 저 질문이 한 개 더 있는데요. 네. 그 제가 IRP 계좌를 만들면 네. 7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해서 네. 이걸 만들려고 이제 막 회사에 찾아오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괜찮은 건가요? 예. IRP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계좌긴 좋은 계좌고 뭐 좋은 제도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IRP 계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또 넣게 되면은 연금 저축해 주는 거 400만 원. 아까 소장님도 네네네. 앞서 재테크 이슈에서 소개를 해주셨죠.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또 해줍니다. 7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돌려받는 게 실제로 얼마냐면 연간 700만 원을 꾸준하게 내면 나중에 9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엄청난 효율이죠. 이거 뭐 이자로 따지면 연 이자가 13.2% 되는 이자인데 굉장히 높은 이자라고 볼 수 있죠. 700만 원 내고 돌려받는 실제 받는 돈이 13.2%니까 이 초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거긴 하나 이렇게 많은 세액 공제가 근데 필요하신가요? 700만 원씩이나 시청자분께서는? 예. 근데 뭐 네. 많이 받으면은 네네. 좋은 거고 또 제가 미혼이라서 아,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예 네. 수익 괜찮은 걸로 해서 여기다가 좀 저축을 해보려고요. 그렇죠. 미혼이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받으실 때 좀 억울한 부분 있으실 거예요. 남들 결혼하신 분들은 뭐 100만 원을 받았다, 뭐 150만 원을 받았다 하는데 미혼 가구는 이게 싱글세도 아니고 한 달 1년에 뱉어내는 오히려 토해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래서 세액공제 상품이 충분히 매력적이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IRP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이제 중도 해지 시의 페널티가 크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완전 많죠. 아까 손가락 10개 중에 한 개 반 요걸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돌려받을 때는 13.2%의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서 이걸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16.5%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얼핏 보기에도 내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거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5세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연금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서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중간에 뭐 중도 인출 사유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사실은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액공제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 IRP 계좌에 돈을 더 넣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도 이게 네. 내다가 안 내도 된다고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많이 받으면 네. 괜찮지 않을까요? 내다가 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내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필요가 없게 되면은 중단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중간에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차를 사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돈이 필요할 때 이걸 깨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만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돈들이 뭐 마련이 됐다. 저는 뭐 차도 살 돈 부모님이 물려주시고 뭐 집 살 돈도 물려주시고 해가지고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이 연금도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IRP의 계좌나 아니면 연금저축에 넣어놓은 연금이 나중에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이 넘게 되면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뭐 시청자분께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뭐 사업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월세를 받게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다 합쳐가지고 이거와 합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뭐 합쳐가지고 700만 원 정도면 월 한 6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장기 자금을 지금 시청자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세테크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재무목표들을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시청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나요? 네,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앞으로 좀 네. 꾸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방송 끝나고 따로 만나 뵙고 이렇게 아주 별도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 서두에 이슈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상품 매우 좋지만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경우는 아직 미혼이신데 결혼 자금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좀 묶이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준비된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까지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0대 주부고요. 네네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고 지금 임신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임신 18주 정도 되었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육아 교실이나 뭐 조리원 등 뭐 여기저기서 태아보험 권유를 많이 좀 하고 그쵸.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가입이 꼭 필요한 건지 뭐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다시 한번 임신? 발음이 좀 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결혼을 하고 첫째와 그리고 제가 보름 전에 한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각각 이제 태아보험을 들 때 저희 와이프랑 이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비교했던 기억이 좀 새롭게 떠오릅니다. 당시 기억을 좀 되살려서 오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태아보험 많이 권유를 받으셨다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명보험도 있었고 실비보험도 있었고 뭐 네. 반드시 뭐 가입을 해야 하고 뭐 가입하면 뭐 선물 준다고 해서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혹 경품에 혹하신 건 아니시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품이 뭘까요? 네, 유모차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 소명을 하다가 이제 참았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유모차인데 날리셨네요, 그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아보험의 가입은 22주 안에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20주 정도가 되면요, 태아의 정밀 초음파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태아의 작은 이상이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태아보험의 가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주에서 한 22주 안에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태아에 대한 선천성 특약도 요 시기가 지나게 되면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최대 22주 안에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보험은 만기 환급형이 아니고요. 순수 소멸성으로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비용이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100세 때 환급을 해준다라고 해서 적립금을 많이 산정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좋은 일 시켜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립보험료가 하나도 설정되지 않게 순수 소멸성으로 좀 이렇게 상품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여기에 뭐 해당되시는 건 없으셨죠? 아직 가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네. 뭐 권유받은 게 워낙 금액이 뭐 천차만별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뭐 내용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 엄마들 대부분 뭐 10만 원 요 정도 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즘 엄마들이 다 그렇게 10만 원 많이 이상을 하나요? 가입을 하나요? 저희 둘째는 그러면 뭐죠? 얼마 하셨어요, 정 소장님? 한 6만 그죠. 3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매번 느끼지만 보장성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의 태아보험 가입 때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고려했던 기준과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험 기간을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 기간을 30세까지로 할 건지 아니면 100세까지 좀 장기간 동안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일단 저의 결정은 100세까지로 좀 해주는 걸 결정을 좀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보험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이 되겠지만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 기간 중 크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그 이후에 가입되는 게 제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험의 기간은 100세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게 월
납입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시청자분 아쉽게도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내역들은요, 방송 후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꼭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모차 한 대 날리셨지만 유모차 값은 100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그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매번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재테크의 방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으로 나가죠. 02797-8100번이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 때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